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9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금성전자입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5월 1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주당 만원에 1000주 매입했고요.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단타 목적으로 주식 샀습니다. 유가증권. 뭡니까? 계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자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 생겼다고요? 원칙은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딱 하나 예외가 지금 보는 거래.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이론적으로 좀 중요성이 있나 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은 순수한 주식 금액 1000주 곱하기 만원 1000만 원만 기록하고 수수료 20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그때의 수수료 비용은 코드 번호 900번대 코드였습니다. 영업 외 비용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5월 1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1000만 원, 주식 금액만 기록하고,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수수료 비용 9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따로 표시해 준다. 금액은 20만 원. 그래서 대변에 돈 나가는 거 적는데 저 뭐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갔습니다. 금액은 1020만 원 되겠지요. 오케이. 2번 문항 5월 6일 당사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제품인 컴퓨터 10대를 양양시에 기부했다. 컴퓨터 원가는 3천만 원이고 시가는 3,500만 원이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외부에 팔지 않고 기부 목적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차변의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의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시켰다 그지? 이러한 경우를 타개정 대체라고 부르고, 타개정 대체의 경우에는 적요 8번을 꼭 기입해 주어야만 이 내용을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감안해서 정확한 매출원가를 자동 계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적요 8번을 꼭 잊지 말고 입력해 주자. 그리고 금액 항상 원가랑 시가 두 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장 금액입니다. 지금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여전히 3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제품의 감소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원가 금액인 장부에 적혀 있는 3천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5월 6일 대변의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적어주는데 꼭 적요 8번을 잊지 말고 적어주자. 타개정 대체. 금액은 원가 쉽게 나와 있다고요? 원가 금액 3천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차변이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증가가 될 것이고 금액은 당연히 3천만 원 되겠지. 3번 문항 6월 11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00주 주당 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요거 중에서 300주를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처분일 현재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잔액은 3만 원이다. 자기주식의 처분 거래다 그지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계 처리하면 편했다, 그지요? 자기 주식 취득했다고요? 차변에 회계 처리되었을 겁니다. 자, 그 차변에 적혀 있던 자기 주식을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적히겠다, 그지? 대변에 자기 주식 취득할 때 한 주에 10,000원씩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1000주. 그러면 1000만 원이 차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0주만큼을 처분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적히는 자기 주식은 300주 곱하기 10,000원. 300만 원만큼이 대변에 적힐 거다. 그지요? 그리고 이제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고 300주 곱하기 1,500원만큼 돈 받았습니다. 315만 원 기록합니다. 그래서 15만 원만큼 이익 보았다 이겁니다. 10,000원을 구입했다가 1,5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500원씩 이익 받고 곱하기 300주 하면 15만 원이라고 분석될 겁니다. 대변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얼마요? 15만 원. 그러나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5만 원 기록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이 혹시 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 포지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만 원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차변에 회계 처리되어서 그게 재무상태표 자본 쪽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본에서 차변으로 회계 처리된 거를 자본,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무상태표로 따지면 오른쪽에 마이너스 형태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애당초에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던 게 있어. 재무상태표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먼저 없애야 돼.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거를 없앤다고 대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얼마? 3만 원. 그거부터 없애고 나머지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기록하는 거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얼마요? 15만 원 아니야. 12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6월 11일 대변의 자기 주식 300만 원, 차변에 보통 예금 315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2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7월 1일 당사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50만 원을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단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모두 0원이고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의 가치가 손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이라고 표현했다. 그죠? 순공정가치랑 사용가치랑 둘 중에 큰 거가 재무상태표에 남아야 되는 금액인데 0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을 따져봤을 때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입니까? 2,450만 원입니다. 2,450만 원으로 기록돼 있던 기계장치가 가치가 0원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만큼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됩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 차손. 그죠? 이러한 내용을 이론편에서 공부했고 그러한 내용이 실기편으로 이렇게 출제된 것이다. 대변은요.
감가상각 누계과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인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계장치에 대해서 취득원가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50만 원, 손상차손 누계액 2,450만 원 그렇게 해서 결국 순액으로 따지면 0원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회계 처리인데 문제 정답 발표된 거 보니까 기기장치랑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버리고 그럼 없어지는 금액 2,450만 원이다 그지? 그거를 그냥 유형자산 손상 차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로 정답 발표되었네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치가 0원으로 되어버린 이 기기장치를 폐기해야 그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문제 자체에서는 가치가 0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문제 내용 제시된 거랑 정답 발표한 회계 처리가 지금 뭔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좀 정확하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도록 여기 아니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도록 문구를 수정해서 수록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이렇게 문구 고칩니다. 자, 그죠? 요렇게만 문제 제시돼 있으면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야. 우리 공부했잖아,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제에서 원하는 그 회계 처리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돼. 당사 기기장치를 직원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구 추가합니다. 되었다라고 끝내면 안 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즉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즉시 폐기하였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문제에서 정답이 발표된 거고 그 분계가 가능할 겁니다. 정답 발표된 분계는 이렇답니다. 폐기해버리면 이제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다, 그지? 마치 유형자산 처분한 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분계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 요 사이에 끼워 넣을게. 이제 요 문구 이렇게 수정하면. 대변에 기계장치 없어지는 거야.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지는 거야. 550만 원. 그리고 그 차이 금액 2,450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손상 차손 이라는 비용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 같은 거는 뭐 굳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폐기해 버렸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분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모범 정답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에 대한 내용이 이론편 내용에서 이제 공부한 거고 이론편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데 그거를 실기편 문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어설픈 면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손상차손 내용이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폐기한 걸로 보면 그렇게 이렇게 좀 문구가 수정되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모범 정답대로 연습해 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그렇게 회계 처리하고 싶은데 등록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7월 1일 날짜 고치고 자, 일반적인 손상차손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대변에 검색창 띄우고 손상차손
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우리 필요하잖아. 그런데 그 계정 과목 자체가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회계 처리하려면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좀 추가로 등록해 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편에서 배웠던 손상 차손에 대한 원칙적인 회계 처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할 수 없어. 문제 자체를 좀 뜯어 고쳐서 요 모범 정답이 원하는 요 분계를 할 수 있도록 좀 수정한 것이다. 됐습니다. 길게 설명드렸는데 문제를 좀 잘못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조금 번거로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모범 정답으로 입력하는 걸로 진행합니다. 문구 수정했고, 자 그러면 대변에 기계장치부터 적을까? 기계장치 얼마요? 지도원가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거 코드번호 207번이다. 그지? 금액 5500000 그리고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2,450만 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문구 수정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것이다. 자, 5번 문항 볼게요. 7월 30일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금 불입하는 순간 회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연금 불입한 돈 주인은 종업원이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엄청 단순했다 그지? 불입할 때 불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이후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정기여형. 자, 대변에 500만 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차변에 500만 원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 다만 생산부서 직원이니까 비용 계정과목 코드는 500번대 코드가 되겠네요. 됐지요? 7월 30일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불입했어. 얼마요? 500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만 기록하면 돼. 다만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더라.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 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7월 15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대박인터내셔널의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제품 100개, 한 개당 20만 원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잔액 외상으로 했다. 하단 영세율 구분을 입력하고 서류 번호는 무시하기로 한다. 유형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니까 12영세가 될 거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는 영세율 구분을 입력한다 그지? 3번 내역시용장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재화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7월 15일 유형 12영세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100개 곱하기 20만 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박 인터내셔널 전자여부 영세율 구분은 3번 내역시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10일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매달 월간
마케팅 잡지를 구독 중에 있고 주식회사 마케팅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잡지 구독했다 이겁니다. 신문 잡지는 면세 항목이다 그지? 그래서 잡지 받아볼 때 잡지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면세 항목이니까. 우리가 면세 재화용료 구입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고 유형 53 면세가 될 겁니다. 회계처리 잡지 구독했다고 차변에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코드입니다. 대변은요,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오늘은 8월 10일인데 돈은 8월 25일에 주기로 했대.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상단하단 분석 끝났고 계산서라는 것이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세금 계산서가 증빙 제시된 거하고 똑같다 그죠? 혹시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상대방 거래처는 누굽니까? 주식회사 마케팅. 계산서도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다 그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 여부를 여라고 정확하게 체크해 줍시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8월 10일 53 면세 품목의 마케팅 잡지 수량은 1 단가 3만 원. 자, 금액 아래에 보면 있다 그죠? 금액이 3만 원입니다. 그죠? 부가세는 없지요. 당연히 면세 물건이니까. 거래처는 주식회사 마케팅. 전자여부 여 정확하게 입력해 주죠. 분계 차변에 도서 인쇄비인데 800번대 코드야. 대변은 미지급금 됐습니다. 그지요? 미지급금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20일 생산부서 직원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회식을 하고 카드 결제 후에 아래의 증빙을 수취했다. 해당 음식점은 일반 과세자고 당사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 자, 직원 생일 회식했습니다. 식당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거고 그러려면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형은 뭐요? 매입이면서 카과 57번을 입력합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대변은요. 신용카드 결제라는 거는 외상거래다 그지?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우리가 식당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제주수산이라는 식당에 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사로 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용카드사인 주식회사 우리카드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그 거래의 경우 거래처만 조금 신경 쓰자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8월 22일 57 카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지요? 그 기능 활용하면 입력할 때 훨씬 편했습니다. 자, 금액을 3575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32만 5천 원과 32,500원으로 싹 자동으로 갈라진다.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식당이라고. 제주수산.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우리카드라고. 자, 분계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야.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거래처가 상단의 제주수산이 끌려오지만 이거를 뭘로? 우리카드로 고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랑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좀 적어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4번 문항 9월 11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한석규 씨에게 제품을 1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어. 매출이면서 현과 22 유형입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회계처리하면 되겠지요. 입력합시다. 9월 11일 유형 22 현과 코드 번호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 그죠? 매출 중에서 현과 찾으면 됩니다. 22번이네. 오케이. 현금 영수증 거래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가 부가가치세 자동 갈라진다. 자, 금액 132만 원 엔터 됐습니다. 120만 원, 12만 원. 거래처는 한석규.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30일 당사는 주식회사 광고사랑과 1년간의 영업목적 광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1년 기준 광고비는 132만 원 부가가세 포함이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전부 다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하려고 광고하기로 하고 그죠? 보통예금으로 돈 주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지? 그래서 51 과세가 유형이고 회계처리 차변의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의 증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요 돈 준 거 중에서 올해 비용도 있고 내년 비용을 미리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비용 처리하라 이겁니다. 차변을 광고 선전비라고 회계 처리한다. 대변은 보통예금.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9월 30일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자 132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용역값은 얼마입니까? 132만 원 나누기 1.1 하면 되겠지요. 120만 원이 용역값입니다. 그리고 12만 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다음 거래처는 주식회사 광고사랑 전자예부 여 분계 차변의 광고 선전비 800번대 코드다 그지요? 영업팀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을 주었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업해 보았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무엇입니까? 환율을 어느 날짜에 환율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지요? 자,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원칙은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예외가 혹시라도 선적일보다 빨리 달러를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빨리 환가했다면 실제 환가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다. 자, 선적을 4월 6일에 했는데 4월 15일에 환가했답니다. 그러면 예외 상황 아니다, 그죠? 선적일 뒤에 환가했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건 선적을 5월 18일에 했는데 환가를 5월 12일에 했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지요? 그러면 실제 환가했을 때 환율 적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6월 30일에 선적했는데 환가를 나중에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 원칙에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 쓰면 된다. 됐죠? 파악했고, 다만 엔화의 경우, 일본 엔화의 경우 1N 기준이 아니고 100N 기준으로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달러당 원화 환율 따져보면 1000원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 그지? 그것과 단위 차이가 유사한 걸로 표시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N으로 따지면 10 비슷한 숫자가 되는 거다, 그지? 100N당 994원이니까 1N당으로 따지면 9.94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환율 파악했고, 요 환율 우리 동그라미 한 요 환율 가지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 자, 됐고요. 요 상태로 이제 입력하면 되고,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자, 선적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기준 환율이잖아, 그지? 기준 환율. 환가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실제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가 환율이다, 그지?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기준 환율로 그냥 이렇게 두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제시하면 그 가정이 무엇입니까? 환가 환율,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이랑 나라에서 고시하는 환율이랑 똑같았다라는 그러한 가정이 깔렸을 때 이렇게 자료 제시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좀 현실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선적일에 대해서는 기준 환율, 환가일에 대해서는 환가 환율이다라고 이렇게 딱 표로 제목 붙여서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됐죠? 실무에 좀 가깝게 하려고. 자, 입력합니다. 메뉴 부가가치 모듈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다. 자, 일기 확정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자, 수출 신고 번호 13041 20044 589 영어 X. 선적일은 2021-0406 통화코드 검색창 띄워서 일본 됐습니다. 환율은 9.94다, 그지? 9.94. 외화 30만 엔입니다. 그러면 원화금액 자동 딱 계산되고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은 뭐 입력할 필요 없다라고 했다, 그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13055 10011 460 영어 X 2021-05-182 선적일이고요. 통화코드 검색창에서 이번에는 미국. 자, 그 다음에 환율이 달러당 1080원 적용해야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그죠? 1080이 적용된다. 달러 금액은 6만 달러고요. 금액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13064 25 147 041 X
선적일은 20210630 통화코드 검색창 띄워서 이번에는 영국 환율은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거 파운드랍니다. 영국 파운드당 1110원이네. 1110. 그 다음에 외환은 75,000 파운드. 그래서 금액 계산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 핵심은 뭐라고? 환율을 무슨 환율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입력하고 나면 결론값은 151032000이라고 표시됩니다. 됐습니까?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기타 신고 서류 작성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값 무시하고 새로 입력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자료 전체네요. 오케이. 자, 화면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면 되겠다. 자, 메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2기 확정이네. 10월부터 12월. 오케이. 자, 매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2억 3천만 원, 부가가치세 2,300만 원. 1번 라인이다. 그지? 과세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 230-000-000. 오케이. 그다음 제품 직수출입니다. 공급가액 4,500만 원 영세. 요거는 영세면서 기타 6번 라인입니다. 45-000-000. 오케이. 그다음 매입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입액이 9천만 원, 공급가액 세금 900만 원입니다. 단 과세 매입액 중에서 공급가액 1,000만 원은 공장 기기장치 구매한 거고 나머지는 재고자산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치분을 적는데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로 나눈다. 그지? 일반 매입에는 얼마요? 8천만 원 공급가액. 고정자산 매입은 1,000만 원 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적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일반 매입은 8천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800만 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은 1,0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16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기장치 구입한 거, 재고자산 구입한 거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16번 라인에 반영할 거는 하나도 없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입액 공급 대가 880만 원, 전액 본사 사무용품 매입액이고 매입세 공제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14번 라인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쪽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오른쪽 14번 라인에 반영되는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습니다. 오른쪽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적는 거다 이겁니다.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전부 사무용품 매입이랍니다. 일반 매입 쪽 4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요? 금액은 공급 대가가 880만 원이래. 그러면 물건값은 800만 원, 부가가치세는 8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적으면 되겠네요. 800만 원과 8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왼쪽 14번으로 딱 끌려와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있었대. 직수출액. 공급가액 300만 원 영세율. 요거는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라인에 반영하면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이겁니다.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된 게 있는데 영세율이고 기타야. 직접 수출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36번 라인에다가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왼쪽 7번 라인으로 싹 끌려와서 자동 표시된다. 자, 그 다음 기타.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은 잘했다. 가산세 같은 거 따로 신경 쓰지 마라.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우리 회사 공인인증서로 직접 홈택스에 신고서 제출하면 10,000원 깎아주더라, 그지? 거기에 이름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고, 주의할 점, 예정신고 때는 적용 안 돼. only 확정신고 때만 적용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확정신고 맞다, 그지? 오케이, 10,000원 깎을 수 있겠습니다. 그걸 어디 적습니까? 자, 그거를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아래쪽에 세금 깎아주는 규정 중에 있습니다. 자, 세금 깎아주는 규정 중에서 세금 깎아주는 규정 중에서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쪽에 반영될 거고, 상세 내용 오른쪽에 있다, 그죠? 그 중에서 54번에 보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적혀 있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10,000원 깎아주세요 라고 적으면 되겠다. 10,000원. 그러면 그 내용이 왼쪽 화면 18번 라인에 딱 자동 표시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날은 다음 연도, 내년도 1월 20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맨 마지막 자료는 왜 나와 있겠습니까? 이거지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분. 자, 예정신고 때 매출에 대해서 무언가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따져봤을 때 과소신고 또는 납부되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어. 가산세 내야 된다. 그런데 누락된 내용이 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건이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작게 납부된 건 없다, 그지? 어차피 영세율이니까.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됐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출발점은 공급가액 300만 원에서 출발하는데 0.5%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감면 규정이 있다, 그지? 애당초에 신고 확인했는데 뭔가 누락된 상태로 어설프게 신고했다가 다시 수정 신고하는 거다 이겁니다. 확정 신고 때 반영한 거다. 자, 예정 신고를 언제 했겠습니까? 7, 8, 9월에 대한 내용을 10월 25일 즈음에 신고했을 겁니다.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은 10월 25일이거나 혹시 이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뭐 10월 26일 또는 27일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됐죠? 어쨌든 그러면 그냥 10월 25일이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었다라고 가정할까요? 자, 요 날짜가 예정 신고 했었어야 되는 날인데 그거 누락해가지고 확정 신고서에 반영했습니다. 확정 신고서에 실제 반영해가지고 신고서 제출한 날은 1월 20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월 25일부터 그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이제 따져봅니다. 얼마 만에 수정 신고한 건지를. 그러면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다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것 때문에 1월 20일에 확정 신고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감면 7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75% 뺀 25%가 곱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종 가산세 결론값은 얼마 나온다고요? 3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01 하면 원칙은 15,000원인데 거기서 다시 곱하기 25% 하면 3,750원이라는 것이 최종 결론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가산세 쪽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자, 3,750원 적어줍니다. 자, 가산세 중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74번이다. 그지? 출발점은 300만 원이고, 자, 원칙적인 금액은 15,000원으로 자동 표시되는데 감면이 적용되니까 결론값은 3,750원이 되더라. 자, 그래서
파산세 결론값을 3750으로 수정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났고요. 그래서 결론값은 맨 아래쪽 표시되는 결론값은 1319350 이런 숫자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문제 4번 기말 수정 분계 봅시다. 1번 문항 당사는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은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에 해당한데요. 요거를 보유하고 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기말 회계 처리하십시오.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여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작년도에 주식회사 금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작년도 말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300만 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300만 원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기록되었었겠습니까?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요? 1,200만 원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자본 쪽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게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300만 원 기록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이게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고, 요 두 금액을 차변으로 해처 모여 시키면 1,200만 원이랑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온다고요? 플러스가 된다 그죠? 300만 원 플러스랑 이렇게 해서 애당초 취득원가 1,500만 원으로 귀결이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요게 작년도 내용이고, 이제 올해는 주가가 엄청 올랐답니다. 2,200만 원으로.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증가 얼마요? 1,200만 원으로 지금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거기 2,200만 원 되었으니까 1,000만 원만큼 자산의 증가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아. 문제는 대변이다 이겁니다. 1,000만 원 전체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이므로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혹시 없는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된다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0만 원 애당초에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던 게 있었다 그지? 그거를 먼저 대변으로 적어서 없앱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70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이게 결론값이고, 이러한 회계 처리하고 나면 올해 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참고로 분석해 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로? 2,200만 원으로. 그리고 자본 쪽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남아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남아있고, 대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게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되니까 플러스로 기록됩니다. 700만 원. 이렇게 올해 말 재무상태표가 표시될 거고, 그래서 올해 말 재무상태표로 보았을 때 매도 가능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요 두 개가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계정 과목인데 요 두 금액을 차변으로 해처 모여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2,200만 원 차변에 있던 거, 그리고
대변에 플러스 오른쪽에 플러스로 기록되어 있던 거를 왼쪽으로 해처모여시키니까 마이너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차변 집계시키면 2,200만 원 빼기 700만 원. 그러면 애당초 취득 원가인 1,500만 원으로 당연히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계정 과목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해처모여시키면 항상 취득 원가로 귀결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였습니다. 됐습니다. 자, 열심히 우리 공부했던 내용 복습해 보았고 결론값 이제 이렇게 입력합시다. 12월 31일자 수동결산이다. 그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코드 번호가 두 개 검색된다. 그지? 아래쪽에 있는 178번 비유동 자산 코드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 열심히 잘 해놓고 입력할 때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서 감점되면 엄청 억울하다. 그지? 실수하지 않도록 잘 연습해 둡시다. 178번 코드. 얼마요? 1,000만 원.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죠.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당사는 올해 9월 1일 거래처에 3천만 원을 대여하고 내년 8월 31일에 이자 받기로 했다. 단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7%고 월할 계산하랍니다. 자, 돈 빌려주고 이자는 내년에 받기로 했지만 올해 발생분에 대해서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할 거다. 금액은요. 자, 3천만 원 곱하기 7%가 1년치 이자입니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곱하기 7% 210만 원입니다. 요거는 1년치 이자인데 올해 해당하는 이자는 몇 달치라고요? 월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몇 달치라고? 9, 10, 11, 12, 4달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4 계산하면 올해 이자 수익 계산해야 되는 금액이 톡 튀어나옵니다. 70만 원 되겠네요. 됐습니다. 분석 끝났다 그지요? 입력합니다.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 7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70만 원 수익의 증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전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결산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12월 31일 결산일로 함. 자, 유동성 대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애당초에 돈 빌릴 때 장기 차입금이었어. 만기 5년짜리 차입금이었다 이겁니다. 비유동 부채로 회계 처리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 이제 올해 결산으로부터 따져보니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때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로 이름 바꾸는 작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일반적이다 그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일반적으로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새로운 이름의 비유동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는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부채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말수정 분계인데 이러한 기말수정 분계를 작년도 말에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연중에 이제 돈 갚았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미안한데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돼 있는 요 유동 부채를 좀 만기 연장해 줘라고 부탁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 회계 연도 기말에 해야 되는 기말수정 분계는 일반적인 이러한 기말수정 분계의 정반대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조금 응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아니야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의 감소가 온다 이겁니다.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가 기록되는데 이름이 뭐라고?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다. 됐죠? 이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의 감소. 거래처는 누굽니까? 중앙은행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기록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중앙은행이다. 그지요? 오케이. 금액 2천만 원. 입력 완료. 4번 문항.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했다. 이외의 다른 사채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결산 시점의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사채 액면 금액 1,000만 원 부분을 할인 발행했답니다. 올해 초에 9455350원으로 사채의 할인 발행했었고 그거는 이제 올해 1월 1일 말이고 올해 기말에는 그러면 유효 이자율 적용해서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거고 이론편 문제로 자주 출제됐는데 이게 실기편 문제로 이제 등장한 거다 이거지요. 뭐 풀리 없다 그죠?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회계 처리해 봅시다. 자, 차변에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됩니다. 대변은 돈 나가야 됩니다. 액면 이자만큼 돈이 뭘로 나갔습니까? 현금으로. 1,000만 원 곱하기 액면 이자율 3%.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3%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곱하기 3% 30만 원 됩니다. 돈 나갑니다. 30만 원만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채의 할인 발행했잖아.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할 때는 대변의 액면 금액만큼 사채라는 부채가 기록되고 부채의 증가. 사채라는 부채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 과목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준다 그지요.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즉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돈 나가는 거에다가 무언가를 플러스한 거를 이자 비용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비용으로 기록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사채 할인 발행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애당초 사채 발행했을 때는 액면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 945만 원 9455350원만 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채 만기가 되면 3년 후가 되면 돈 얼마 주면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원금을 9455350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액면에 적혀있는 1,000만 원 엄청 큰 금액을 원금으로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실제 돈 나가는 것보다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애당초 발행했을 때 돈 들어왔던 것보다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늘어나는 성격이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돈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이 되고 차이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의 상각액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예당초 발행 금액에서 유효 이자율 5% 곱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표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장유액상이라는 삼각표를 그렸었습니다. 복습해 볼까? 이런 편습이었던 거. 장유액상 X 1년도 1월 1일 X 1년도 12월 31일 기간이 계속 흘러갈 건데 오늘 필요한 거는 X 1년도 12월 31일이 요게 필요합니다. 애당초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은 얼마다고요? 9455350. 자, 액면 이자는 30만 원이었다. 그지? 자, 유효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효 이자를 5% 적용하는데 장부 금액에서 곱한다 이겁니다. 9455350에서 5% 곱하면 얼마요? 9455350 곱하기 5% 472,767.5 나오는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랍니다. 소수점 미만은 없애버려라. 그러면 유효 이자 금액은 472,767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유효 이자에서 액면 이자 뺀 것이 상각 금액이 될 거다. 그래서 472,767 빼기 30만 원 하면 172,767이 상각 금액 되고, 그죠? 나중에 갚아야 될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X 1년도 1월 1일 장부 금액이 오랬는데 X 1년도 12월 31일 되면 이제 상각 금액만큼 늘어난다 이겁니다. 9455350. 그래서 9628117이라는 금액으로 좀 금액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만기 3년이 딱 되고 나면 요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원 액면 금액인 1,000만 원으로 딱 도달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사채 할인 발행의 경우 삼각표였고요. 이 삼각표 금액 중에서 유효이자 이 부분이 차변의 이자 비용 되는 겁니다. 472,767.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없어지는 이 부분이 삼각 금액이다. 그죠? 172,767. 열심히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 결론값을 이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열심히 분석했던 거 슬쩍슬쩍 컨닝하면서 이제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요? 472,767. 대변에 현금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당사는 당해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2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을 확정했다. 우리 회사가 인식해야 되는 법인세 비용,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제 과목 썼다, 그지? 그게 2,2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지수세액 60만 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8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알고 있다, 그지? 그래서 이미 납부한 부분 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 수동 결산으로 가능하겠지만 자동 결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지? 오케이, 자동 결산으로 작업합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하단부에 보면 법인세 내용이 나와 있다, 그죠? 자, 선납세금 860만 원 자동 표시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과 60만 원 합한 860만 원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결국은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이 되어야 된다. 그죠? 86000000 그대로 적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2200만 원에서 860만 원 빼면 1340만 원입니다. 그거를 추가 계상액 쪽에 적어주고 결론값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결산 후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2200만 원 맞는지 꼭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맞다 그지? 잘 숫자 입력했고 여기서 전표 추가 클릭하면 필요한 기말수정 분계가 자동 생성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산 작업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5번 원천징수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권예원 여성이고 입사일이 올해 7월 1일이고 국내 근무합니다. 자, 사원 등록하시고 코드번호 101 권예원의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 탭에다가 등록 후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 입력하십시오. 됐습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란에 부라고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자, 입력합니다. 메뉴 원천징수 모듈부터 열고요. 그 다음에 메뉴 이름이 사원 등록 메뉴였다. 자, 코드 번호가 101이 있다. 그지요? 101. 이름이 권예원. 자, 주민등록번호가 8901232548 입사를 20210701 내국인이고 자, 국외에서 근무 안 하고 국내에서 근무한다 그죠? 그래서 국외 제공을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면 되고 사무직이라고 했다 그죠? 생산직 등 여부도 부라는 기본값으로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권예원 사원에 대한 기본사항 탭 입력은 끝났습니다. 이제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업하면 되겠다. 그지요? 부양가족 명세. 자, 권예원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이미 끌려와 있습니다.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부녀자 공제 되는지 봅시다. 자, 본인은 여성이고요. 배우자, 남편이 있습니다. 맞벌이 한해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 그지요? 본인의 총급여 자체가 딱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근로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의 종합소득 금액은 당연히 3천만 원 이하가 될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권예원 본인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권예원에 대해서 부녀자 공제 여라고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배우자 같이 살고 있는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7천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지? 그 근로소득 금액, 즉 소득 금액은 당연히 100만 원 넘어가 버릴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정민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자, 구정민 배우자 구정민 주민등록번호가 8504201434-561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야 0번 부라고 체크합니다. 그 다음 권정무 본인의 아버지입니다. 직계존속
권정무. 자, 주민등록번호가 6003 24 135 4877. 자, 61세입니다. 자, 같이 살고 있지 않답니다. 그렇지만 주거 형평상 별거 인정한다, 그지요? 자, 나이 요건 충족합니다. 61세, 60세 이상. 소득금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네요. 권정무, 복권 당첨 소득 50만 원 있답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다, 그지?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는 소득 없는 걸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경우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고 나 요건 충족하고 주거형편에서 별거하고 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권정무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61세니까 경로 우대 공제는 안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추가로 공제할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파악하면 되고요. 다만 우리 문구 한 개 추가할게요. 단순히 비동거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주거 형평상 별거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거 형평상 별거로 보아가지고 뭐 어머니 돼서 공제법 판단하는 것도 정답이 인정되었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설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이 비동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주거 형편상 별거라는 정확한 용어로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손미영 어머니 판단합니다. 자, 손미영 주민등록번호 6 2 0 520 23 24 876. 오케이. 자, 59세입니다. 나 요건 충족 못한다 이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구나. 부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다만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 요건 따지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혹시 장애인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 장애인이라는 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소득 자료 보니까 양도소득금액이 800만 원 있답니다. 자,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금액이랑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전부 다 합해가지고 판단한다, 그지? 양도소득금액이 이미 100만 원 넘어버리니까 소득금액 요건 따져보아도 이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구나가 결론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어차피 부가 될 수밖에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다. 자, 권정무는 나 요건 충족하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는데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인지 아닌 진짜 뭐 떨어져 사는 건지 뭐 그게 뭐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정확한 문구로 주거형편상 별거라고 이렇게 고친 거였다 이겁니다. 권정무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됩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조금 수정한 것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구태성 아들입니다. 4번 구태성 17 01 03 3143 571 4세입니다. 소득 없답니다. 그러면 나 요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그지? 20세 이하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7세 이상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자녀 세공제, 7세 이상 자녀 세공제라는 체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고 이제 권우석은 오빠네. 오빠. 오빠는 형제 자매니까 6번이다, 그지? 오케이. 권우성 85 0112 1454 522 36세입니다.
나 요건 충족 못한다 이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이 오빠는 같이 살고 있고 소득 없고 장애인이랍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따질 필요 없다. 소득금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지? 소득 요건도 충족한다 이겁니다. 소득이 없다. 그러면 결론값. 이 권우송이라는 오빠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가 결론입니다. 됐죠? 그리고 체크를 장애인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인지 뭐 국가유공자인지 중증환자인지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선택해 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뉴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항. 다음은 영업부 사원 최원호. 4번 120 입사는 올해 1월 1일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다. 부양가족은 별도 소득이 없고 최원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증빙에서 확인된 내역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옳은 것으로 가정한다.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월세 주택임차 탭이랑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업하십시오. 됐습니까? 단 최원호의 총 급여액은 6천만 원이고 최원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답니다. 됐지요? 자, 토탈 3가지 탭 작업한다. 그지?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뭐 위에 있는 말은 뭐 엄청 길게 적었지만 별로 쓸데있는 말은 뭐 중요한 뭐 말은 없다. 그지? 화면을 조금 올립니다. 자, 화면 조금 올리고 자, 우리 위에 있는 말 중에서는 하나 챙겨야 될 게 이겁니다. 최원호는 총급여가 6천만 원이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후 조리 비용에 대해서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에서 도서, 신문 등 그지요? 그런 거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총급여 6천만 원이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 부분만 확인했고 자 이제 화면 조금 더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작업합니다. 먼저 사원등록 메뉴에서 최원호에 대해서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하래요. 자, 최원호 본인 끌려와 있고, 자, 그다음 최원호 본인이고, 그다음에 윤선이라는 배우자 있고, 최슬기라는 자녀가 있고, 그죠? 이렇게 토탈 3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적어준다. 자, 그러면 최원에 대해서 추가로 뭐 작업할 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입력합니다. 배우자 윤선희 89 12 04 256 7541 자, 별도 소득이 없답니다. 소득금에 여기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그지? 배우자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자녀 최슬기 자 21 0101 456 1788 올해 태어났다. 그지?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그죠?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고 자 출산 입양 공제 가능하다. 그지? 첫째입니다. 첫째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첫째라고 이렇게 딱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자녀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맞지만 7세 이상은 아니다. 그지? 그래서 7세 이상 자녀세 공제, 즉 자녀라는 체크가 안 됩니다. 출산 입양 쪽만 체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식구에 대해서
부양가족 명세 입력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메뉴 닫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4번에서 커서 위치식에서 검색창 띄웁니다. 최원호 사원 불러오고요. 자, 이제 하나씩 작업하는 겁니다. 다시 내용 그러면 뭐 월세 내용 나와 있으니까 월세 자료 입력할까요? 자 월세 주택 임차 내역을 입력한다. 어디에다가 월세 주택 임차라는 탭에 있는 네모 1번에다가 자 집주인 누굽니까? 서현근. 주민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 있네. 79797012555 됐습니다. 유형 자 유형이 단독주택이고 그지 면적이 이렇습니다. 자 유형란에서 F2 버튼 누르면 검색창 나타난다 그지? 또는 유형란에 커서 위치시켰을 때 아래쪽에 안내 나타난다 그지?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안내 보시든 아니면 검색창 띄우시든 자 검색창 띄웁니다. 여기서 단독주택 선택합니다. 면적 84. 자 주소지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00 적었고요. 자, 시작은 2021-0101, 끝은 2022-1231. 연간 월세. 자, 월 70만 원이고 2021년 1년 동안 지급한 거는 840만 원이랍니다. 840만 원 적으면 되겠다. 그죠? 84000000 이렇게 하면 공제 대상 금액 자동 계산되고 그게 연말정산 입력 탭의 월세 쪽으로 자동으로 딱 끌려간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월세가 어디 보입니까? 자, 월세 그죠? 저쪽으로 자동으로 싹 끌려오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축소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월세가 어디로 끌려오는지 이쪽으로 끌려온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 보면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이제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확대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자료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자료를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려서 이제 하나씩 파악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일반 신용카드 2천만 원, 의료비 지출 포함이랍니다. 병원에서 신용카드 결제했다고요?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 그지? 직불카드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전통시장이 섞여 있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발라내 가지고 그죠? 50만 원 따로, 950만 원 따로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고, 현금 영수증 100만 원인데 학원비도 섞여 있답니다. 사교육비를 신용카드 결제했다고 그러면 교육비도 공제되고 신용카드도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제된 독일어 학원비는 아래쪽에서 확인하겠지만 교육비 공제는 안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됐죠? 어쨌든 신용카드는 공제된다 이겁니다. 자, 입력합시다. 자, 신용카드 보조창 열어서 일반 신용카드 그럼 얼마 적는다고? 2천만 원 그대로 적는다고. 자, 직불카드는 950만 원 적는다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50만 원 적는다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100만 원 그대로 적는다고. 됐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120만 원. 상해 보험료 일반 보장성이다. 된다 그지요? 120만 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적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진찰 진료를 위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된다 그죠? 250만 원.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60만 원 안 된다 그지? 60만 원 중에서 50만 원까지가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되고 50만 원만 된다. 그 다음에 약사법
빼서 정하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본인 의료비로 가능한 거는 only 300만 원만 되는 거다. 자, 의료비에서 본인 의료비인데 300만 원. 그 다음 교육비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과정 지출비용, 야간 대학교 다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300만 원 본인 교육비 인정되고, 독일어 학원인데 대학 부설어학원은 아니랍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면 학원비도 될 건데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안 돼. 그래서 300만 원만 되는 거다. 본인 교육비. 본인 교육비 300만 원. 그 다음 기부금. 천재지변에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그죠? 그래서 20만 원과 10만 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보조장 열어서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적을까? 10만 원 냈다, 그지? 그러면 그거는 10만 원 이하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요. 당해 법정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법정당해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2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해당란에, 그지? 그 다음 됐습니다. 본인에 대한 거는 입력 끝났고, 배우자에 대한 거 입력합니다. 의료비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요것 때문에 우리 총급여 6천만 원이다라는 거 확인했다 이겁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본인에 대해서 산후조리 비용이 생겼다고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들었는데 그중에서 200만 원이 공제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우자 교육비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통신대학 교육비 지출 비용 요거 되겠다, 그죠? 배우자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200만 원 적고 교육비에 100만 원 적어야 될 겁니다. 자, 의료비에서 배우자다, 그지? 그러면 일반 의료비, 그러니까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여기다가 적을 거다, 그지? 여기 300만 원 들었지만 그 중에서 200만 원만 적는 거다. 그리고 교육비 보조창에서 야간 대학이다, 그지? 통신 대학이다, 그지? 대학생입니다. 여기다가 인별로 적는다, 그지? 부인 한 사람에 대해서 1번에 적습니다. 100만 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슬기 의료비 50만 원 들었답니다. 의료기관 건강진단비 올해 태어난 애기 뭐 건강진단한 모양이네. 50만 원 의료비 인정되겠지요. 그것도 그 밖의 공제 대상자다,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200만 원 입력돼 있으니까 거기서 50만 원 플러스 한 250만 원으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됐습니다. 월세 내용은 이미 입력했고,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입력 끝났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뭐 우리가 잘 연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본인에 대해서 산후조리 비용이 생겼다고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가능하더라. 그게 조금 지금까지 연습해 보지 않았던 조금 특이한 스타일의 내용이었고, 이런 것도 출제될 수 있구나. 잘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